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경제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금요기획 글로벌 금융시장을 진단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분들하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IMF가 신흥 경제국들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시장이 첫 번째 목표물이던 터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다음 타깃을 찾는 분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의 금융 취약성이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시중에 푸는 돈을 2달 연속 100억 달러씩 줄이기로 하면서 신흥국발 금융 불안이 선진국에 영향을 준 겁니다. 신흥국 금융시장의 위기가 불거졌을 때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가 축소된 이후에도 정부는 우리에게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번 주에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말을 좀 바꿨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충분한 규모의 외환 보유액 등 기초체력 등을 감안할 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던 정부가 이번 주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반응이 달라집니다.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수장들이 문제를 너무 쉽게 여긴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중국의 성장세 둔화라는 악재가 있는 만큼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팀이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컷 듣고 나니까 상당히 저도 좀 불안감이 막 엄습을 하는데 글로벌 금융, 이 5글자 뒤에는 요즘에 요동, 불안, 위기 뭐 이런 말들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위기인지 아니면 위기 갖고 장사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릴 건 버리고 핵심만 간추려서 균형 있는 시각을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NH농협선물의 이진우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경제 전문 온라인 매체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림의 칼잡이들이 다 모이셨잖아요.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조용히 칼을 칼집에 넣고 말씀을 많이 듣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으셔도 됩니다. 제가 긴장을 풀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기 얘기하는데 막 분위기도 저희가 경직이 돼 있으면 진짜 다들 위기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신흥국 금융위기, 아르헨티나가 터지고, 터키가 터지고 이러니까는 점차적으로 또 이게 전염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세계 금융시장이 위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각각의 좀 어느 정도 의견을 갖고 세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례로 좀 여쭤볼게요. 김영익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세계 경제가 위기인가요? 예,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예. 극단적인 위기상은 안 올 텐데요. 네. 지금 서서히 쌓여가고 있다. 예. 그럼 언젠가 온다는 얘기인데요? 예, 저는 2016년, 17년에는 좀 조심스럽게 네. 미리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미리서 준비하면 위기가 안 오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부실들이 쌓여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진우 센터장님. 네. 시장은 항상 출렁출렁거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지난 한 2년 가까이 글로벌 증시가 우리 증시는 좀 소외된 면은 있습니다만 세계 증시가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연준이나 ECB 그리고 영란은행 등등의 돈 풀기에 힘입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대미문의 위기라는 그 수식어가 무색해질 정도로 그럭저럭 숨 돌린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자산시장은 역사적으로도 보기 드물었던 그런 랠리가 있었고요. 네. 또 금융위기 당시에 또 이런저런 아까 우리 김윤경 기자님이 멘트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진짜 위기인지 장사하려고 하는 네. 만든 위기인지. 예. 비근한 예로 2011년 12월 초에 국내 언론에서도 소개됐습니다만 당시 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짐 오닐. 네. 다음 10년은 브릭스와 믹트. 그 당시 믹트라면 멕시코, 그쵸. 인도네시아, 네. 한국, 터키 예. 이런 나라들이었는데요.
어디 믹트뿐이겠습니까? 브릭스가 2001년에 나온 신조어인데 그때 그렇게 해서 한 10년 해먹고 장사요? 그래요. 예. 또 2010년대 접어들어서 뭐 마빈스, 비스타 뭐 등등 해서 참 신흥국들에 대한 붐이 네.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쉽게 말해서 달도 차면 기울고 또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면 또 내려와야 되듯이 많이 올랐던 시장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봐줘야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네. 또 위기는 또 기회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예.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언제 살 기회가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그렇겠죠. 있겠습니다만 방금 김행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김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이런저런 지표들이나 예. 실제 상황을 갖다가 계속해서 워치하는 분들의 마음 깊숙이에는 이것이 그동안의 해결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고 미봉책이었다는 측면에서 네. 항상 그 위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위기의 이 시위가 팽팽하게 지금 돼서 화살이 날아가기 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항상 글로벌을 모니터하시는 안 편집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과거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이머징 위기들, 뭐 국가 부도를 낸다든가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든가 이런 유형은 뭐 이번에는 흔치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고정 환율 쓰는 나라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 이제 자유변동 환율을 쓰고 통화 정책으로도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과거와 같은 금융위기, 뭐 경제위기 양상보다는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뭐 그 통화를 절하를 한다든가 대폭 네. 금리를 대폭 인상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국내 이제 경제가 그 급격하게 냉각이 되고 긴축이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그 자국 내의 사회 정치적인 불안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뭐 기성 정권이 무너진다든가 어떤 반체제적인 이제 또 정권이 들어서 그 뭐 어떤 그 외교적으로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에서 또 이제 갈등을 빚는다든가 이런 정치 사회적인 그 불안 위기 쪽으로 전이될 네.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교수님 여기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 뭐 우리가 97년 같은 IMF 경제위기 외환위기는 아니죠. 예, 그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성장률이 한 단계 떨어졌고 네. 2008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 정부의 성장률이 2.9%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2%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마 2017년 이후에 진행될 것이다. 조정이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그러니까 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하라고 말하고 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특히 뭐 주식시장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예, 자산 배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개인들이 약 2,600조 정도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은행 등에다가 한 46% 맡기고 보험 29%, 그다음에 주식에는 한 17% 맡기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32%, 일본은 8%거든요. 네. 과연 우리가 미국식으로 32%로 갈 것인가, 일본식으로 8% 갈 것인가 그런 기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식으로 32% 가면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르죠. 네. 뭐 3,000도 가고 4,000도 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경제가 여기서 대응을 잘못하면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면은 주식은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니죠. 네.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지만은 네. 뭐 노후를 대비해가지고 국채를 사십시오 이렇게 네.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로테이션 얘기 요즘 많이 나오는데 안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어요? 정말 친한 친구가 내가 주식을 노후 자금을 다 넣어도 되겠느냐 주식에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지금. 정말 친한 친구라면 조언을 안 하겠죠.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렇죠. 점쟁이도 아니고. 별로 이제 예. 그 안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은 상대방이면은 예. 뭐 조언도 해주겠는데 제가 어떤 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어떤 뭐 그 제가 권해드린다기보다는 그런 상상력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보통 그 어떤 자산을 그 살 때 좀 장기적으로인 시각으로 살 때에는 뭐 보통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제일 인기 없는 걸 사라.
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이제 김영익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지금 이머징이 저렇게 됐기 때문에 그 올해 당장은 이제 환율 효과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르는 거로 되겠지만 내년에 이제 1년 뒤가 되면 환율 효과가 이제 사라지면서 분명히 이제 디플레이션이 될 거고 이머징 통화가 절하되는 즉시 이제 이제 선진국이라든가 우리를 포함해서 원자재 수입국으로 이제 디플레이션이 수출이 될 거고. 네. 그래서 이머징 사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을 더 높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디플레이션적인 환경에서는 제일 안 좋은 게 금이겠죠. 네. 뭐 채권이 제일 좋겠고. 예. 그렇지만은 아마 지금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디플레이션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대응하려는 이제 반작용도 클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일으키겠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가 아니면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선회를 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면 네. 결국은 그때가 이제 금이 바닥이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제일 클 때가 금을 살만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골드뱅킹 통장 아직 가지고 계세요? 벌써 팔았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주식에 지금 내가 돈 넣어도 되냐?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만약 질문이 그렇게 나 지금 주식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면은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잘 아느냐? 네. 아니 잘은 모르지만라고 한다면 말리겠고요. 네. 왜냐하면은 잘 모르는 분야에는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네. 아는 사람도 번번이 이렇게 크게 터지는 것이 시장이고 네. 이 며느리도 모르는 게 시장 가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럼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이렇게 지금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만 네.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투자 원칙 하나는 있습니다. 혹시 너 뉴스나 신문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누가 뭘 해서 돈 벌었다 소리 듣고 지금 들어갈 거면 하지 마라. 네. 예.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 2000년대 초반에 펀드 열풍 아니면 몇 년 전에 브라질 국채 이머징 한참 잘 나갈 때 그런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런 걸로 해서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그걸로 돈 번 사람들 많더라 소리 듣고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안 좋았죠. 예, 안 좋은 결과였습니다. 즉 뭐든지 그 반대로 그 부분만큼은 피하시라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오히려 아까 안편지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잖아요. 무슨 직업도 그렇고 네. 대학의 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인기 있는데 가보면 나중에 졸업해서 취업할 때 별로죠. 예. 네, 지금 사람들이 눈길이 안 가는데 지금 네. 좀 많이 이렇게 힘들다 하는 그런 어떤 시장 예. 그런 쪽을 주목하시면 오히려 기회가 있지 않는가. 지금 쌩쌩 잘 나가는 데는 분명 그거는 뒷북입니다. 쌩쌩이라고 또 표현하시면 진흙 속의 진주가 또 떠오르기도 하네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결국 달러가 다시 이 위기 속에서 기축통화의 자리를 굉장히 좀 공고히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달러 풀어서 부양을 시켰고 결국 지금 달러를 걷어들인다는 것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측면에서는 다시 이런 지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도 좀 궁금해요. 먼저 김영익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한율에는 이준우 센터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례로 다 여쭤보겠습니다.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달러가 약간 강세로 보이고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는 약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라면은 어느 정도를 봐야지 될까요? 아주 큰 흐름이죠. 아주 큰 흐름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 33%였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23%로 줄어들었어요. 물론 미국 경제가 아직도 세계 경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국력 경제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저는 환율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총체적인 경제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미국 달러 강세는 장기적으로 이제 지났다, 약세다. 네. 단기적으로 약간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추세적인 건 아니다. 실제로 2002년 2월에 달러가 최고점이었고요. 그 이후로 달러 가치가 주요국 통화에서는 거의 31%나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군사비 지출도 2010년부터 줄어들고 있는데 잔 흐름은 미국 달러 강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큰 흐름을 보면은 미국 경제는 서서히 가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 환율 외환 전문가이신 이진우 센터장님. 네네. 예. 글쎄요, 이제 달러의 기축통화의 위상, 뭐 이 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로화나 위안화, 그리고 뭐 엔화까지도 우리가 준 기축통화로 봅니다만, 어쨌거나 세계 교역에 있어서 아니면 금융 거래에 있어서도 그 달러를 제외한 그 세 개의 통화들의 비중이 이제 점점 커진다면은 네. 그만큼 달러의 위상은 약해지는 거겠죠. 뭐 시장에서 어떤 상대적인 통화 간의 어떤 교환 비율로서의 환율이야 뭐 그때 재료 따라 뭐 상황 따라 이렇게 좀 등락을 이어지겠습니다만, 그 점에서 이제 큰 흐름에 있어서는 김 교수님 지적대로 달러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미국 달러라고 하는 이 돈은 어차피 71년에 닉슨의 그 검태한 정지 이후로 네. 다 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는 뭐 다 똑같습니다만 그래도 좀 남다른 대우를 받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뭐 역시 경제력을 능가하는 또 어떤 군사력 네. 뭐 이런 부분과 세상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경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뭐라고 할까요? 뭐 오야붕 노릇을 하는 미국 때문에 네. 가능한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글쎄요. 지금 이제 달러가 최근에 뭐 금융위기 2002년부터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것은 글로벌 달러 위기였죠. 한 네. 6년 정도. 네. 그렇게 하다가 막상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는 미국이 이상한 짓을 해서 생긴 위기인데도 그리고 그 이후에 QE1부터 해서 QE3까지 뭐 우리가 네. 듣기로는 그렇게 달러를 찍어낸다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또 은근히 강세를 유지하는 네. 참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것이 또 실제 또 환율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걸 바로 여쭤본 예.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진짜 세계적인 석학들, 경제학자들, 예. 통화주의자들이 좀 설명을 해주고 책도 써줬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안 하죠. 예, 안 예. 하죠. 안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그리고 사실상 이 QE 부분도 짧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만 이 양적 완화가 우리가 미국이 달러를 찍어낸다라고 합니다만 네. 저는 계속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 종이화폐 이 지폐를 진짜 우리가 흔히 지갑에 넣어 다니는 $100 지폐 이런 걸 찍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뭐 은행 장부상에 네. 숫자만 찍어주는 그런 식의 그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8년 리만 사태 났을 무렵 대비 미국의 소위 말하는 보는 네. 통화가 뭐 한 4배 이상 5배 육박하게 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돈에 깔려 죽는 세상을 만나야 되는데 네. 지금도 계속해서 오늘 패널분들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는 디플레를 걱정하고 있단 네. 말이죠.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뭐 버냉키 전 FRB 의장이 그렇게 석학이라고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뭐 현직에서 물러나셨으니까 네. 이런 부분 좀 이렇게 제대로 된 한번 이론도 만들어서 네. 책도 쓰고 강의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구닥다리 이론만 가지고 전문가 행사를 하니까 힘들어 죽겠네요. 설명이 안 되네요. 버냉키 전 의장이 브루킹스로 가셨으니까 뭐 하나 쓰시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안금호 편집장께서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전체적인 디플레이 우려도 조금 해주셨는데 미국의 달러와 미국의 경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를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달러는 뭐 크게 강해지지도 대폭 이제 하락하지도 네. 않는 안정적인 뭐 등락하는 거를 뭐 미국도 원할 것이고 뭐 전 세계도 같이 원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강해질 때 피해받는 나라들이 많고 미국 달러가 약해질 때 또 피해받는 네.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기축통화 지위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특권이라고 뭐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그 특권 아래에서 서로 또 공생관계에 있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71년도에 금태환 정지했을 때도 유럽이나 일본이 동의해 준 거는 미국에 수출할 수 있으니까 네. 동의를 해준 거고 그런 이제 체제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미국이 뭐 그런 특권을 이용해서 과소비를 하면 할수록 이제 뭐 다른 나라들은 또 네. 수출이 늘어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는 체제가 유지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뭐 지금 굳어지는 네. 그 희망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굳이 과거처럼 뭐 달러를 절하를 해서 국제 수지를 조정을 하고 이런 뭐 생각은 안 할 것 같고요. 네. 미국이 뭐 그런 생각은 이제 애초에 뭐 버린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절하하려고 하지도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달러를 강하게 해가지고 뭐 자기들이 뭐 특별히 네. 이득을 보겠다 이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네. 어느 정도 그냥 현행 유지로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걸 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총사령관은 아니어도 계속 좀 대장 노릇은 해가겠다라는 걸로 보신다고. 그렇죠. 본인의 희망은 이제 그렇겠죠. 예, 우리의 희망일 수도 있고, 예, 여기서. 근데 이제 뭐 예. 기축통화 얘기가 나온 김에. 네네. 기축통화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선택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 경제 규모가 아주 크지 않으면 기축통화가 되지 못하고. 예. 미국이 그래서 이제 차지한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가 이제 그런 펀더멘털에서 나오는 건데 펀더멘털이 유지될 것인지 그 펀더멘털을 위협하는 이제 제2, 제3에 대한 네. 지금 유로존이 이제 또 그렇게 되고 제3의 대안이 나타난다면은 네. 또 달라지겠죠. 알겠습니다. 기축통화 얘기도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3부를 여기서 좀 맞춰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미국 얘기만 하고도 시간이 모자란데 저희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4부에서는 중국과 일본 얘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인가? This program give men like you a second chance. 로봇인가? He's strong, faster. He's a machine. 새로운 히어로가 세상을 심판한다. How long until it realizes you haven't been on the level with it? You wanted a man inside a machine, and that's what. 로봇카 2월 13일 대개봉 12세상 관람가. 네. 지금 세 분의 글로벌 경제 전문가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NH농협선물의 이진우 리서치 센터장, 또 경제전문 온라인 매체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무 편집장,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희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 얘기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해서 미국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예전에 그린스펀이 썼던 소프트 패치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또 미국이 이제 절벽이다라는 얘기도 또 해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세 분이 미국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를 방향성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느 분부터? 예. 예, 저는 미국 경제가 지금은 좋지만 하반기에는 성장이 많이 좀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고하전에요? 예. 네. 예, 전미경제연구소라고 MBER이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 정점 저점을 판단해 주는데 네. 미국 경기 저점이 2009년 6월이었었어요. 지금 55개월째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55개월 이상 확장 국면을 보일 확률은 경기 순환 사이클상 18% 이하거든요. 네. 뭐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은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GDP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보면은 지금 그 건설 투자 아직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미 작년 3분기를 정점으로 사이클이 꺾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분야도 꺾일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주가가 경기에 너무 앞서갔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장기적으로 보면은 GDP 성장률에서 주가가 한 평균 4% 앞서갔는데요. 작년 말 26%나 앞서갔어요. 우리가 개 데리고 산책하다면 개가 주인 너무 앞질러 가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개가 네. 주인한테 다시 오는 과정이 네. 전개되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보면은 경기 정점을 칠 때 10개월에 걸쳐 가지고 미국 주가가 약 19%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이 원래 진행될 수 있다. 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우 센터장님 동의하세요? 예, 아마 연초 들어서 예. 뭐 1월 효과 이런 거 시장에서 말하는 그런 기대가 전혀 충족되지 않고 뭐 미국이나 이머징 할 것 없이 시장이 증시가 좀 흔들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경제 미국뿐만 아니라 각 세계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 우리가 이제 펀더멘털을 따질 때 이제 살피는 그런 지표하고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어떤 실물 경기 네. 내지는 뭐 체감 지표하고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네. 그리고 또 연준이 너무 이렇게 시장의 영향이 커진 이후부터 저는 불만이 이제 그 지표를 보고 쫓아가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지표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네. 뭐 어떨 때는 날씨 탓을 하기도 하고 무슨 뭐 2번이죠. 예, 때로는 네. 무슨 뭐 계절치 조정 뭐 등등을 예. 하는데 너무 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 지표도 그만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경기가 어떨 때가 좋으냐 하면은 일자리가 많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어떤 소득이 생기고 그걸로 쓰고 해야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데 네. 뭐 미국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도 점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거 세계사에서 배워뒀던 산업혁명처럼 공장 짓고 사람들이 막 아침부터 해 떠 있는 시간에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네. 뭐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스마트폰에 모든 게 담기는 이 세상. 그렇다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런저런 정책적인 노력에 비해서 네. 이 실제 체감 경기가 못 올라가는 것도 그 부분인데요. 예. 그 점에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단순히 지표만 볼 것은 네, 아니다. 지표만 볼 것은 아니다 예. 하는 측면에서 뭐 이래저래 예. 시장뿐만 아니라 이 경제와 시장과 세상 돌아가는 걸 바라보는 것이 확실히 어떤 혁명적인 어떤 변화가 네.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음 질문을 안 편집장님께 오늘 밤 고용지표는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시장이 여기 매달리고 있어요. 고용지표 뭐 나오면은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관건일 텐데 일단은 어떻게 나올지를 전망을 들려주시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짚어주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 네. 모델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측하지는 못하는데 그 시장에서 뭐 예상하는 건 한 18만 5천 명 네. 정도. 일자리가. 예. 예. 그래서 그 지난달에 7만 4천 명 늘었으니까. 근데 그 만약에 18만 뭐 5천 명 예상대로 내지는 뭐 20만 명이 나왔다라고 네. 가정을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전달에 워낙 베이스가 낮았기 때문에 전월비 효과가 크게 작용한 네. 것이고 두 달을 합쳐서 평균을 내면은 그 이전의 평균치에 네.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그렇죠. 것이다라고 할 거고 그 뭐 미국 경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그거 봐라 12월에는 일시적이었던 네. 거고 1월에 바로 돌아서지 않느냐. 특히 12월에 1월에 그렇게 날씨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왔으면은 상당한 거다. 양적 완화 줄여도 된다. 양적 완화는 뭐 줄여도 된다라기보다는 예. 양적 완화는 그냥 오로지 그냥 줄이는 거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떤 떠나서 어쨌든 근거를? 경제는 예. 어쨌든 예. 좋다.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할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런 이제 논란이 이번 고용지표를 통해서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2월, 3월치 경제지표까지 봐야 서로 이제 좀 수긍할 수 있는 네. 설복이 될 만한 그 데이터가 나와요. 그렇죠. 신중하게 좀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참 좋은 말씀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지표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좀 바라는 그런 것도 조금 바꿔야 될 것이고 시각 같은 것도 좀 바꿔봐야지 될 것이고 너무 뭐 이번 고용지표에 모든 것이 달렸다라고 보는 이런 자세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과 일본 이야기들도 조금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도 걱정이지만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은 큰일이다라고 하는 얘기에는 아무래도 귀를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뭐 경협하고 좀 양회가 좀 열려봐야지 되겠지만은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거든요. 어디까지 갈 것인지로 보시는지 예,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작년에 중국 경제가 7.7% 성장했는데요. 네. 지금 컨센서스가 7.4%입니다. 뭐 상반기에는 7.6, 하반기에는 7.3 정도 그렇게 보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성장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금 부실이 쌓여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10% 정도 30년간을 성장했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성장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투자가 많았었어요. 예. 고정 투자가 GDP에서 46% 차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공기업한테 투자를 해서 투자하고 그래서 높은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성장이 한 단계 둔화되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공급 가액 문제가 발생하고 기업들이 부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부실해지면은 결국 은행이 부실해져야 돼요. 네. 이게 현재 그림자 금융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부실 쌓이다 보면은 이거 한번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겪었던 1997년 경제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지금 부실이 쌓여가는 과정이고 이거를 2016년, 17년 정도에는 한번 처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2016년, 17년은 좀 조심스럽게 내다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숙제를 좀 빨리 한 편이죠. 그렇게 치자면은. 센터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중국 경제에 지금 부실을 언젠가는 좀 털고 가야지 되는데 그게 좀 급격하게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예, 뭐 비슷한 시각입니다. 네. 뭐 사람도 이렇게 자랄 때 보면은 청소년기에 그 왜 질풍노도와 같은 것도 사춘기도 겪고 뭐 그렇게 하다 또 점잖아지고 이러는데 성장통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불과 수십 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시장 객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던 투자자들이 주가 빠지면 전광판 때리 부수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은 누구한테 설사 일임을 맡겼다가 손실이 나더라도 그런 걸 갖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정도까지 소위 말하는 투자 문화의 성숙이죠.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네. 상식적으로 지금 중국이 얼마나 돈독이 올랐겠습니까? 네. 그 모택동 이후에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제 자본주의의 돈 맛을 알았던 이곳에 그 보도 내용이 어떤 신뢰성은 차치하고라도 어쨌거나 한때 언론에서 회자되기로 중국에 한 3만 명이 넘는 지도층, 고위층, 힘 있는 자들이 조세 피난처로 빼돌린 돈이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그 돈이 요즘은 뭐 몇백조, 몇천조에도 눈도 깜짝하는 세상이 됐습니다만 그렇다면 중국은 그동안에 뭐 성장해서 번 돈 다 그 한 몇만 명, 한 18억, 20억 중에 한 몇만 명이 다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빈껍데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고도 성장 가운데에 그 어떤 부동산 투기 와중에 너무나 이 졸부들도 많이 나왔고 그 안에서 아마 중국 인민들의 그 만족도 내지는 행복도는 예전처럼 하루 세 끼 먹기가 힘들었을 때보다 더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욕망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뭐 그런 것처럼 하는 차원인데 뭐 성장률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는 항상 그걸로 이제 예측하기 바쁩니다만 중국 인구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처럼 중국에서 이 성장률도 사실 모르고 그리고 작년에 리커창 요즘은 좀 존재감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리커창 총리가 그랬죠. 7% 밑으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아는 중국의 속성상 7%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갈 겁니다. 맞추겠죠. 실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글로벌 증시 특집할 때 제가 일본은 도핑 테스트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몰핀이나 이 스테로이드를 엄청나게 맞고 가고 있는데 일본도 상당히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받쳤는데 이게 또 위기에 나가게 되면은 아베노믹스가 어떤 성과를 보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과를 보이는 것처럼 보였던 측면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소비세 인상도 있고요. 안금을 편집장께서 보시기에는 일본 경제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그 물가 상승률을 보통 이제 그 정책 그 보조 지표로 볼 땐 전년동월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업 경영에서 이제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가. 경제 성장률도 뭐 전기비 연율 환산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전년비 그 성장률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2013년에 주가, 그다음에 달러엔 환율, 그다음에 물가 이게 이제 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 기업, 특히 이제 수출 기업들의 엔화 환산 이익도 굉장히 늘어났고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되려면은 2014년에도 유사한 뭐 그만큼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한 달러엔 상승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그래야만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물가가 오를 수 있다라면은 달러에는 계속 올라야 되는 거죠. 네. 또 물가도 계속 그렇게 올라간다면은 문제는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네. 환율과 금리를 둘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적절히 뭐 배분을 하든 한쪽을 아예 포기를 하든 해야 되는데 금리를 계속 누르려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2014년은 특히
거기다가 일본은 통화를 대폭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면서 재정 건전성까지 찾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기는 해요. 굉장히 사실. 그 미션 임파서블 네. 뭐 그런 뭐 느낌도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소비가 침체된다든가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굉장히 참 그 아슬아슬한 네. 굉장히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그런 것들이 좀 도전을 받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뭐 그 가급적이면은 일본에서 큰 금융 문제가 생긴다든가 경제적으로 큰 충격이 발생하면 저희도 굉장히 큰일이죠. 어렵죠. 예.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거처럼 조용히 살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 이왕 저렇게 칼을 빼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후쿠시마 원전하고 뭐 비슷하게 네. 그냥 좀 조용하게 큰 무리 없이 안정됐으면 하는 뭐 그런 생각인데 네. 물론 이제 그런 정책 실험이 선순환을 일으켜가지고 뭐 뜻하는 대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화폐가 그야말로 마법을 부리는 거죠. 네.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선순환으로 가려면 이제 징검다리를 이제 하나씩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 징검다리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다리는 짧은데. 네. 예. 아, 다리는 짧은데 징검다리가 간격이 넓다. 아, 굉장히 좋은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리라 하시면 우리 저 기럭지. 예,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 참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을 것이 가장 걱정인 거잖아요.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가 제일 걱정인데요. 아까 이제 김효일 교수님께서는 2016년에 우리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은 중국 경제도 이제 부실을 털고 가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교수님부터 설명을 하셔야겠네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예,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그 수출 의존도 예. 쪽으로 더 가고 있다. 97년,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요. 예를 들어서 국내 총생산 GDP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7년에 32%였어요. 네. 지금 55%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 경제가 나빠지면은 우리 네.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별 수출 비중 보면은 2000년에 중국 비중이 11%에서 현재 26%, 네. 홍콩까지 포함한 31%거든요. 네. 너무 중국 의존도가 커졌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동안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 중국 경제가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은 그만큼 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2016년, 17년 가면은 실업률이 아마 5% 될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따른 이머징 마켓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구조 조정,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거기에 따른 충격. 네. 그래서 해외에서 충격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겪었던 것처럼 한 단계 확 떨어질 수가 있다는 네. 것입니다. 안금호 편집장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대충 시나리오를 짜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정책적으로? 글쎄요, 뭐 장관도 그 사이에 또 많이 바뀌고 바꾸시는군요, 말. 또 이제 예. 뭐 정권도 또 뭐 그 네. 교체기에 또 어떻게 될지 예. 모르는 일이고요. 그런 그런 변수를 제외하고요. 근데 이론적으로. 이제 좀 예. 역시 상상력을 동원해서 네.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마치 해와 달처럼 이머징과 미국이 뭐 선진국의 해와 달처럼 그러듯이 그 2000년대 중반에 미국이 엄청나게 과소비를 할 때 이머징 특히 이제 중국은 미국에 수출해서 네. 엄청난 부를 이제 축적을 했죠. 경상수지 흑자도 그 GDP의 10% 넘게 네. 쌓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하루아침에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중국이 수출 의존 경제를 하다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이제 재정을 네. 부양을 하고 이 아주 통화 완화 정책을 해서 이제 유동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특히 이제 투자를 엄청나게 네. 늘렸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GDP의 거의 뭐 한 50% 가깝게 그 고정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끌고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 수출 잘 될 때 거기 또 이제 편승해서 네. 잘 됐고 중국이 뭐 투자 중심에 이제 내수 부양을 해서 그 고성장을 그 유지를 하니까 뭐
계속 이제 이끌어왔는데 마치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가 중국과 미국 간의 그런 네. 그 의존 관계와 뭐 유사하다라고 볼 때 중국이 저렇게 큰 경제가 해마다 7, 8%씩 성장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넌센스거든요. 네. 경제 규모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냥 하늘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보고 특히 이제 부채에 의존해서 네. 성장하는 건 어렵고요, 더 이상. 그렇다면 이제 성장률도 중요하지만은 성장의 요소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는가. 그 소비 중심인가, 투자 중심인가, 수출 중심인가. 네. 이거에 따라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많겠고요. 중국 경제가 아까 나온 대로 그 이른바 그림자 금융 네. 얘기를 하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외환위기 이전에 신탁 상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뭐 투자 붐이 일어나서 과잉설기 네. 있는 것도 비슷하고요. 왜 신탁이 그 붐이 일어나는 문제인가 하면은 만기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단기로 투자하고 네. 그걸 받아간 기업들은 장기로 운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미스매칭이 되는가 하면 그 돈이 은행으로 안 가고 신탁으로 가는 건 이자를 더 주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주로 이제 단기로 가요. 빌리는 입장에서는 장기로 빌리기보다는 싸니까 이제 단기로 빌린단 말입니다. 신탁에 돈이 또 많으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 불일치가 된 상태에서 어떤 기업 그 캐시플로우에 문제가 생기면은 부도가 나는 거죠.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찾는단 말이에요. 네, 연쇄적으로. 우리 그 예. 신탁 사태와 똑같은데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기민하게 그 강하게 대응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그게 관건인데 어쨌든 중국이 어떤 그런 이제 조정기에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우리로서는 내수를 팽창시켜야 될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마치 2009년부터 2012년, 13년까지 중국의 모습처럼 네. 또 우리도 어떤 기형적인 유동성 팽창에 의한 성장으로 가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기를 또 유보하는 셈이 되는데 이진우 센터장님께서도 한번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이 삼국과 우리. 네. 크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은, 작금이라기보다도 최근 몇 년간 2008년 이후에 이 위기 경기가 한 번도 이렇게, 개운할 정도로 한번 좋은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빚의 문제죠. 예.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 빚의 문제, 즉, 건설회사들도 빚내서 집을 지었고요. 그 빚내서 지은 집을 또 일반 국민들은 빚내서 분양받았습니다. 예. 차를 사도 빚내서 사고 그렇게 하면서 빚만 쌓이면서 그렇게 경제가 커지다가 이제 그 빚을 갖다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경제가 멈춘 거죠. 그만큼 경기 침체의 영향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 안 편집장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화폐의 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법은 없습니다. 마술은 없는 거죠. 네. 마술은 없는 거 그것은 기대일 뿐이죠. 어떤 그냥 정상적인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데 네. 그 말은 당연히 그만큼 더 높은 리스크가 따른다는 얘기죠. 예. 그런 식의 어떤 상식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자 본다면은 그동안에 연준을 비롯한 정책 당국들이 이런저런 수로 또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돈 풀기로 이렇게 묶어 왔습니다만 네. 과도한 어떤 기대 그것으로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건물이고 네. 또 뭐 한 말씀만 더 오늘 방송에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네. 이머징 위기에 우리 한국은 그렇게 97년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큰 이유는 우리 말고도 네. 국제투기자본들이 건드려서 재미 볼 때가 딴 데가 많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들어야지 될 것 같아요, 시간상. 김영익 교수님께서도 마무리 멘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인플레이션은 짜증스러운 정도지만 실업률은 살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정책 당국자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가 4월부터 오시는데 예. 정말 다가올 디플레이션을 타개하실 분이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디플레이션 파이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 안금호 편집장께서는 어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괜히 자꾸 나서가지고
이렇게 네. 경제를 조작하려고 할 게 아니라 예. 그냥 진득하게 있으면서 말 한마디 해도 그냥 짜증 안 나게. 네. 뭐 중요한 말씀.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소통을 잘하는. 네. 말이 많지 않으면서 소통은 가이던스를 잘하는. 괜히 주려고 하지 않는. 예, 뭐 그런 뭐 네. 지도자였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지도자. 우리 경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진우 센터장님의 말씀도. 경제가 괜찮다? 뭐 예. 경제도 상대적으로 괜찮고. 체질? 예. 네. 시장의 어떤 예. 그 위기 상황이라고 봤을 때 네. 우리 그동안 많이 소외됐었죠. 소외된 네. 만큼 위기 상황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견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저도 이제 점점 시장에 오래 몸담다 보니까 확실히 심리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먼저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 조금은 힘든 와중에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연휴를 보내고 와서 그런지 이번 한 주 좀 길게 느껴졌는데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맞아서 열심히 또 충전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